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수사팀의 판단 내용과 향후 파장, 손정혜 변호사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작 전에 오늘 주제랑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9월 3일자로 그 중간 간부랑 평검사 이동 때문에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동해야 되는 검사들 기존에 수사하던 게 있을 텐데 뭐 보도가 됐던 게 뭐 옵티머스도 있고 뭐 라인펀드도 있고 검언유착 혹은 뭐 권언유착 이런 수사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오늘 발표하신 이 부장검사 역시도 정보 발령 이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사했던 거를 마무리하는 단계 어떤 발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검사님께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인사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마무리할 것은 처분을 내리고 가시게 되고요. 네. 하지만 수사가 끝마쳐지지 않은 것은 뒤에 후임으로 오시는 검사님한테 이제 일을 하게끔 하는 구조인데 이복현 부장검사님이죠. 이 사건 수사를 장시간 동안 진두지휘하신 분인데 이제 그 전보,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렀고 내부적으로는 검찰 내부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거였거든요. 그 의견대로 존중하지 못할 거면 좀 시간을 더 갖고 검토를 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오늘 처분이라고 하죠. 검찰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표했다는 것은 핵심적인 주요 수사 인력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것은 없고 오늘 국민들한테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낫다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이고요. 거의 1년 9개월 수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수사를 했다라고 보이고 삼성 임원들만 100명 정도 수사를 받았고 더군다나 5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세계 없을 수사가 진행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어진 질문이긴 한데 정보 발령되더라도 재판에 넘어가는 거니까 그 재판에 넘어간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판 검사들 그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인사이동이 다 이미 이루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그 특별 공판 팀이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 팀장으로 김영철 부장님이 팀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 김영철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삼성 수사에 관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고 삼성 수사야말로 수사보다는 앞으로는 공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유무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한 부분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무리한 수사였느냐가 결판이 날 수 있고 또 1, 2, 3심까지 결론이 또 뒤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김영철 부장 팀장께서 특별 공판 팀을 진두지휘하면서 삼성 측의 아주 날카로운 변론과 검찰 측의 변론 그 기소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재판정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 이제 어떻게 남아 있고 기존에 오늘 이제 발표되게 된 그 배경 잠깐 짚어봤는데요. 내용이 좀 방대해서 요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불구속 기소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판단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을 때 재판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지만 책임 유무라든가 책임의 정도, 범위는 법원에서 가려질 필요가 있다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나 다시 또 일부 이제 여론에서는 이 수사가 좀 무리한 수사이고 수사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고 검찰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무죄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건이고 검찰로서는 불기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혐의 중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거는 포함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포함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사에게 피해를
있었다. 본인이 어떤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손해를 발생한 것을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평가를 했다는 것인데 예.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은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네네네네. 외부감사권 법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법정형과 실무형이 가장 높은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뭐 지금 집행유예 지금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1년 9개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 기간으로 따지면 뭐 워낙에 이제 양이 방대하고 수사할 것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너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신속한 수사가 됐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측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고요. 네. 삼성 측에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애초에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됐을 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구체적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1, 2심, 3심에서 결론이 좀 재판부보다 다를 정도로 예. 이 사건은 덩치도 크고 증거도 많이 수집돼야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은 좀 장시간 수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권고사항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 불기소를 아까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권고사항이지만 그간 수사심의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따라왔는가를 보면 이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권고를 뒤집은 배경이라고 될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것도 검찰이고 검찰이 외부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고 실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번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거부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삼성 사례에서만 거부가 됐고 그 명분으로는 검찰은 수사심의의 권고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숙고하고 한 30명에 이르는 특히 검찰 수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숙고를 했다. 부장검사들 회의도 진행을 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높은 내부적인 어떤 다시 한번 이 수사 과정을 성찰하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최종 결론은 기소였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스스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거부하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유지에서 일부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아주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이 이제 첫 거부 사례이긴 한데 뭐 이제 꾸준히 수사심의위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해서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제 어떤 이의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검사들이 이제 수사 전문가인데 굳이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단시간에 이거를 살펴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가 기록을 살펴보는 것과 사회 상식과 통념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결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거기에 매몰돼서 또는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의견을 듣는다는 건데 또 외부 의견이 그래서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서로 균형 감각을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거부됐다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전체가 무익하다 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만연히 평가할 것은 아니고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포함해서 다른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의견을 내고 그것이 균형 감각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한쪽으로 예를 들면 양분이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한쪽으로 이거는 수사가 조금 중단돼야 되고 불기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가 나와서 상식은 보통 하나거든요. 진실도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기소했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걸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걸 뭐 살려놓자 없애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수정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이제 구성원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사건이나 아니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들여다보는 어떤 기간적인 측면을 좀 수정해보는 거 어떠냐라는 제안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목표로 2년 가까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중간에 수사를 중단하기에는 굉장히 뼈아픈 선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심의원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선택했을 때는 또 다른 제도로서 한번 스크린을 한다던가 또는 다른 의견을 듣는다거나 하는 이중 어떤 절충안이라든가 대체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소권은 현행법상 검사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원의 결정이 거부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오늘 그 결정에 따라서 기소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오늘 이후에도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뭐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재판에 넘어갑니다. 이제 재판에 넘어가면 검찰 측 주장과 이제 삼성 측의 주장이 맞붙는 상황인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실제로 허위 정보 그리고 불리한 정보를 숨겼느냐, 특히 콜옵션과 관련해서 이게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삼성에서 이거는 분명히 합법적인 절차이고 합법적인 회계 기준의 변경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법정에서 감정 증인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외국 전문가들도 와서 이 회계 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그 당시에 타당했느냐, 적법 절차이냐,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특히 배임죄와 관련한 법정인이 워낙 높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방을 할 것인데 배임이 되려면 사실상 그럼 삼성물산이 저 합병 결과 손해가 있었느냐, 누구의 손해가 얼마로 특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검찰의 숙제거든요. 이 부분도 삼성 측에서 강력하게 무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공판팀이 이 유지를 위해서, 공소 유지를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재판에 넘어간 기소된 관련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 예정인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요. 그러니까 최지성 전 부회장님을 포함해서 전현직 임원들 10명이 함께 기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논리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일전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제거를 사건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합병은 승계 작업의 일환이 분명하고 이 승계 작업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승계 작업을 위해서 기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미래 전략 지휘를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대법원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그 조직에 가담한 주요 의사결정권자도 당연히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 결정에 관여했거나 그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주요 임직원들은 모두 다 지금 10명이 같이 기소된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마지막 질문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 얘기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규모가 55억 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큰 금액은 맞아요. 큰 금액이 맞는데 예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해서는 1,000억대였나요? 그때 구상권이었던 거,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거 기억하고 이거 뭐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금액은 55억 원에 달하는 것 같고요. 언제 어떻게 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55억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렇습니까? 것이 지금 서울시가 주체가 아니고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원고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감염법 예방법을 위반해서 국민 그 건강보험료로 확진자가 치료를 받거나 진단검사를 썼을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000명이 육박한다라고 하고요. 그 확진자들의 치료비만 지금 얼추 55억 원, 지금 60억 원대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감염법 예방법
법에 위반됐다라는 것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예. 그에 기초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손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서울시나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연이어서 이런 관련된 구상권 청구들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요. 사랑제일 교회는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에 청구하면 이런 구상권 소송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창원시에서도 3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를 40대 여성에게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집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역학조사에 말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고 다만 법리상 책임 제한이라고 그럼 100%를 다 이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한 30-40% 또는 50% 책임이 있고 나머지 이 개인에게 50%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구상권 청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까지 저희가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포함해서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